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 투자 제3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 투자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항상 이 현재 시점에서 과연 수평으로 갈 것이냐, 오를 것이냐, 그리고 다운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운된다 그러면 빨리 매도해야 될 것이고요.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부동산 가격은 어떤 변수로 움직이는지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강사 말을 듣고 샀어.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결국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듣고 하지 마라. 내가 연구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되지 후회가 없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 따라가지 마라. 우리 속담에 결국 남리 시장 가니까 똥장군 지고 따라간다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 누가 돈 벌었다, 누가 돈 벌었다 해서 아이고 나도 투자하니까 결국 꼭지를 잡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남 따라 하지 말고 내 마인드, 내 나름대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 때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떤 변수가 있는가 하면요, 매물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소유자들이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공급도 부족해요. 정부에서 공급하면은 아니면 민간 아파트 공급하는데 이 공급이 전혀 없어. 그런데 또 수요는 많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하락되게 되면 결국 자금이 많이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죠. 전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라고 모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집 사신 분들은 다 돈 벌었죠. 그래서 그때는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은 규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가 활성화돼야 돼요. 결국 집 살 수 있는 여력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시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월급이 많이 올라갈 때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정부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결국 뭐냐, 집값이 다운되게 되면 50대 60대 자산이 거의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떤 간에 부동산을 상승하기를 바라지 절대로 다운되는 이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규제를 하고요. 금융 규제하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DSR을 더 강화해가지고 거의 대출을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지금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죠. 3기 신도시 지금 토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정부에서는 완만하게 상승을 바란다.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는요, 매물이 가다해요. 여기 부족했는데 매물이 가다해. 그리고 여기는 공급이 부족했지만 공급이 가다. 지금 공급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이제 다운되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요. 그냥 월세, 전세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집을 안 사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수요가 부족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결국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상승되고 그 다음 이 규제가 강화되고 하면 결국 집값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시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인들을 보면 상승과 결국 다운은 반대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자도 한국은행에서 공시 이율을 0.5에서 0.75로 지난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올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1%까지 지금 올리게 되면 우리 이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3%에서 한 4%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자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됩니다. 1억에 결국 3%면 1년에 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월로 따지면 2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대출해주면서 이 균등 상한으로 해가지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자의 곱하기 2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4%가 되면 1년에 4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균등 상한까지 하면 8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1억에 한 달에 거의 70만 원 넘게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상승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수치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구가 지금 2017년도 인구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1년에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 쉽게 말해서 이 수요 공급이 적정해야 되는데 그 적정한 양이 얼마냐 보면요, 인구에 곱하기 0.005를 하면 1년에 적정 공급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5,100만 원입니다. 5,100만인데 결국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5만 8천 세대가 전국이죠. 전국 25만 8천 세대가 들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부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가 보시면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얼마? 248만 지금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0.005 하면 얼마? 12,376가구가 들어서면 적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게 가기 위해서는 매년 12,000가구가 공급되면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공급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영남 매일신문에 나온 겁니다. 대구 아파트 3년간 6만 8천 가구 입주, 미분양 폭탄된다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물량 대거 몰렸다. 그리고 2023년에만 3만 2천 가구 예정이다. 2008년 최대치보다 6천 가구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2008년도에 공급이 가다돼가지고 집값이 많이 다운되어서 이 대건축 회사의 무덤이다 할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약 2013년도까지 대구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죠. 그때보다도 지금 더 6천 가구가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5천 가구 넣으면 위험 수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요, 에드메이즈 이렇게 자료인데요. 보시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이렇게 입주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2만 5천 가구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2013년, 14년, 15년도에 지금 12,000가구보다 많이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1년도부터 어떻게 15,000가구가 지금 이렇게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29,935가구가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31,965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2023년이 되면 대구에 최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공급이 된다는 것은 결국 공급량이 많으면 그 부동산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지인의 자료인데요. 보면 이것이 적정세대입니다. 빨간 라인이 적정세대인데요. 보면 지금 여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2만 한 4천 가구 나와 있는데 약간 정보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가구에 준하는 그런 입주 물량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성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아파트가 11억에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9억 5천까지 다운돼 있는 이제 그런 9억 5천으로 지금 매매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점을 찍었던 그 금액보다는 지금 다운된 거의 대구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대구 집값이 조정을 받을 것인데 얼마만큼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걸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구금융이 있고 비소구금융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소구금융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3억짜리 집입니다. 건전한건자가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채권은금에서 2억으로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2억 4천으로 한 120% 잡죠. 지금 1금융은 110% 잡습니다. 2억 같으면 2억 2천을 잡아놔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연체이자가 상승해서 언제까지 채권 최고액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체이자는 1금융은 3%면 6%까지, 2금융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 연체 이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1억 5천으로 되었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1억 5천 되었을 경우에 결국 건전한건자가 경매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건전한건자가 1억 4천밖에 회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수 못한 금액 연체이자까지가 있겠죠?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 결국 연체이자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최고액까지. 근데 이 금액을 못 받은, 왜 1억 4천밖에 채권에서 못 하다 보니까 못 받은 금액이 한 5천만 원 넘게 생겼죠. 자, 이거를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 넣어가지고 회수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회수할 수 있다 없다? 회수할 수 있는 소구금융이 되겠습니다. 초과이자 부분에서 압류 넣어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이거는 우선 변제가 아니고 압류로 하기 때문에 안분 배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구금융이에요. 그래서 이 소자라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하는 건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끝까지 추징한다, 구한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받은 그 채권에 대해서 추징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해가지고 끝까지 추징하는 금융, 이걸 소금융이라 합니다. 비소금융은요, 담보권 설정했으니까 결국 그거 이상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추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소구금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구금융이고요. 미국은 비소구금융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비소구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가미한 그런 자본주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추징을 해서 받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 아파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 흐름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자, 2005년도에 50평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4억 5천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이것이 7억이 됐어요. 이때 두 가구를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대출해서 결국 이자 4.5%, 이때 상당히 높았죠. 이렇게 해서 자, 아파트 두 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8억까지 가격이 상승됐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1년도에 4억으로 한 채당 4억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자를 얼마에 4.5%니까 연 4,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자를 안 갚으면 될 것이냐? 안 갚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결국 안 갚고 끝내면 경매가 되게 되는데, 자, 경매가 되면 아까 우리나라 금융 어떤 금융? 소구금융이라고 했죠. 이 분의 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 넣어가지고 끝까지 추징을 한다는 거죠. 자, 이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봉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월급에 압류 들어오면 회사에 완전 우삭거리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던질 수가 없어요.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던질 수가 없습니다. 던지면 월급이나 아니면 다른 재산에다가 그 압류 넣어가지고 끝까지 추징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 법인사업자나 사업자 투자자. 다른 재산 없고 부동산만 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다운되면 결국 던지면 끝이에요. 동탄에 뭐 48채 아파트 경매가 됐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결국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놓고 이 투자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값이 다운되면 이분들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자 갚으라니 갚을 수가 없어요. 집값 떨어졌으니까 전세권자가 돈 내달라 합니다.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야? 던지면 끝이에요. 직장 없는 개인 투자자. 이런 분들은 던지면 끝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경매 처분하든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은 결국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재산이 있든지 직장인 월급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거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우스포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끝까지 그냥 지고 가는 이런 참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 12년도 하우스포가 상당히 많았죠. 지금은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그리고 하우스포가 없어졌는데 이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입을 들어가든지 이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전세 들어갈 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물건입니다. ABC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2억짜리 집입니다. 자, 이분이 혁신도시라 해가지고 갑이 임차인이 1억 8천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2억이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차 계약했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렸어. 얼마로? 1억 6천으로. 자, 전세금보다 지금 집값이 더 다운돼 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분이 전세금 내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결국 전세가 안 나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세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하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기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 임차인한테 재계약하자라고 날라온 겁니다. 제자분 중에 지인이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자, 재계약이 들어왔는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절대 재계약하지 마세요. 재계약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법인하고 하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 어떻게? 결국 말소하든지 결국 결국 파산하면 끝이에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표하고 법인은 별개입니다. 법인하고 계약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하다 싶을 때 계약하시는 것이지 불안하다 생각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계약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ABC하고 했지 않습니까? ABC한테 채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ABC 중에 한 명이라도 돈이 있으면 결국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법인하고 재계약해서는 안 된다. 이 원계약서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ABC하고 계약했던 것을 가지고 주장해야 되지, 괜히 법인하고 하는 순간에 보증금을 떼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이는데요. 결국 이 최저 그 고점 대비 더 이상은 거의 떨어지지 않다 보시면 돼요. 이 과거에 고점 이하로는 더 이상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우금융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다운되면 브레이크가 딱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가격 오를 때 어떻게 오릅니까? 그냥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자고 나면 2천만 원 올랐다. 자고 나면 5천만 원 올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를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왜? 올라가니까 사람을 잠가버려요. 매물을 잠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을 가격 팍 올려서 내놨어. 또 거래가 돼. 그럼 그것이 시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잠갔다가 또 한 사람이 또 가격을 팍 높여서 내. 또 매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거래가 돼. 그게 또 시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투자를 못해요. 겁이 나서 투자 못합니다. 여기가 꼭지인가 싶어가지고 못해요. 그러면 다운될 때 어떻게 다운됩니까? 또 계단식으로 다운됩니다. 금매내나 다운됩니다. 왜? 결국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빨리 처분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처분하고 싶은 분들은 금매를 내놓겠죠. 그래도 뭐 다운될 때 또 몇 천만 원, 몇 억을 이렇게 다운시켜야지 거래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될 때도 계단식으로 다운돼 버립니다.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 분들은 던질 수가 없죠. 버팁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기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버티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자기 이자 낼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매나 처분되겠죠. 한 6개월, 1년 뒤에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딱 유찰되면 다운되는 금액으로 낙찰되겠죠. 그럼 이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또 경매가 나와. 또 그것이 시세가 됩니다. 그런데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경매가 안 나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우스푸어 해가지고 버텨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소금융이죠. 바닥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때 뭐 1달러짜리 아파트, 반값 아파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은 비소금입니다. 던지면 끝이에요. 부채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던져도 부채가 안 끝나. 그렇기 때문에 던질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지는 폭이 얼마냐? 저는 고점 대비 한 30%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장 그래서 떨어진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포항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뭐 지진 때문에 좀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30%입니다. 30% 이상은 더 안 떨어집니다. 구미 같은 경우도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의 30% 됐다. 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나 뭐 창원이나 떨어질 때 30% 선이지 더 이상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부적인 약분의 충격이 없을 때, 예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는 거의 30% 전후로 왔다. 그러면 거의 바닥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무조건 투자하면 버티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겁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저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금 채산성에서 금이 확보되는 만큼 달러를 찍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공황이 왔네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달러를 막 찍어냅니다. 통화량이 몇십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결국 모든 실물 경기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부동산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앞으로 또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버티기만 하면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거의 30%가 다운됐다 그러면 그 시점은 투자 시점이다. 그때 투자해놓고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소구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할 시점을 반드시 잡을 때는 30% 선에서 해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결론도 보시면요. 부동산 대구 같은 경우는 3만 가구, 2023년도 3만 가구입니다. 어마무시한 물량이 지금 이렇게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분양 이제 입주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30% 이상은 조정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보면 이때 시점에는 결국 우리는 투자 시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매수 타임을 잘 잡으시고 바닥까지 가서 잡지는 못합니다. 왜? 오르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고 나면 오른다. 자고 나면 오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장이 왔을 때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주셔서 경제적 만족을 꼭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소구금융을 통해서 대구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얼마 떨어질지까지 한번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